그것들이 이제 훼손이 되면 주가 저절로 그걸 반영을 해서 주가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권리 침해 부분을 좀 바로 잡자. 이게 이제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권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뭐 은인 같은 분이기도 하고요. 경북대학교 이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최근에 사실 뭐 작년도까지만 해도 뭐 주주 행동 관련해서 네, 금투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동이 활발하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 상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사실은 생각보다 조금 완화된 것 같아요. 옆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금투세 원래 이제 이어서 네. 그 상법 개정 논의가 좀 활성화될 것으로 뭐 기대도 좀 됐고 했는데 네, 원래 그 12월에 연내 통과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예, 계엄하면서 좀 확 밀리면서 조금 요새 흐지부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민주당 분들 그 보면은 계속 그 법사위도 이제 한번 했고요. 이번에 2차 법사위도 다시 열어가지고 추진하려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어서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도 뭐 그 찬성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상법 개정. 근데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너무 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접근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업 입장으로. 예. 도대체 오늘 아주 왜 우리를 예. 힘들게 하는 거야? 예, 왜 상법 예. 개정 그런 걸 왜 하려고 그래? 지금 이 상태가 좋잖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한국의 기업들이. 상법 개정 왜 필요한 겁니까? 해야 된다는 분도 주식 투자 전문가나 이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주가가 떨어져서 주가를 올려야 된다. 이걸 해야 올라간다. 네. 주가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분들도 이제 그 그룹이 계신 것 같고,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저는 법이 이제 전공이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떨어진 거를 올릴 수 있는 거는 맞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몸통과 꼬리 관계에서 꼬리 같은 거고 본질은 법적으로 이렇게 남한테 법이라는 건 이제 남한테 상처 주고 남의 걸 뺏거나 남을 다치게 하거나 이러면 원래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법인데 주주의 이익, 그 주주 이익이라는 건 이제 주식의 가치죠. 증권이라는 우리가 들고 있는 주식이라는 그 유가증권에 있는 속성. 그것이 자꾸 이렇게 침해되고 내 의사와 반대로 의사와 달리 좀 이익이 훼손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법률적으로 문제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가 뭐 꼭 주식 아니라도 부동산이나 무슨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이 훼손된다든지 손상이 된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그 프라이스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주가 자체를 보면 안 되고 이 주가가 낮아지는 원인은 우리 이제 전문용어로 리갈 이슈라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침해가 돼서 그게 반영이 된 결과 권리라는 건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전 수취권, 그다음에 또 거버넌스 통제권, 주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권리인데요. 그것들이 이제 훼손이 되면 주가 저절로 그걸 반영을 해서 주가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권리 침해 부분을 좀 바로 잡자. 이게 이제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창업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고생은 내가 다 했고 내가 그렇죠. 회사 여기까지 읽어서 이렇게 했는데 밥숟가락만 갖고 와가지고 뭐 투자자라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투자자일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달라 내 권리다 뭐 이래버리면 너희들이 나의 고통을 아느냐. 나는 정말 이 내 자식 같은 게 이 내 기업이고 아니 오히려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이 내 기업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냥 밥숟가락 하나 올리고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상법 개정 반대하는 어떤 저변에 깔려 있는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인 제일 큰 사고 방식이라고 저도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뭐 동네 구멍가게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돈 많이 되고 내가 늘 앉아가지고 이제 좌판에서 내가 일 다 하고 넌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식회사, 특히 상장회사는 그런 개념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의 지분을 팔아서 또 유통시장에 이렇게 내놓았다는 얘기는 그 같이 이 회사에 대해서 n분의 1의 지분을 서로 가지고 그거에서 나오는 이익을 향유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한다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원래 이제 지배주주는 그럼 뭐냐 하는 건 원래 회사법 원리로는 지배주주는 자기가 월급을 받아간다든지 또는 회장을 맡아서 회사의 방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그 n분의 1의 가치 이상의 뭔가 보이지 않는 비공식 이익을 다른 주주들 걸 뺏어가면 그거는 이제 주식회사 기본 원리가 아닌 거죠. 그거는 원래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상장을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상장을 해도 주식회사는 원래 그러면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말 자체가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법적인 권리거든요. 이게 주식을 산다는 말은 뭐냐면 법적인 권리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든지 산다 그러면 그 집을 산다 그러면 집을 그냥 산다 그러면 말이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집의 소유권을 사는 거예요.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권리를 패키지로 사는 걸 이제 집을 산다 이렇게 하는 거고 주식도 산다는 거는 그 분해를 해보면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주가가 오르면 팔 수 있는 권리, 또 주총에 나가서 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거버넌스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권리가 복합된 주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상장이건 비상장이건 그거는 본질의 차이는 없는 거고 상장이면 이제 그 더 유통성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 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서로 이 관계가 없어요.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법이 더 중요하고 법대로 다 해주는 거고 비상장이라고 그러면 대개는 거긴 사실 좀 프로들의 영역이거든요. 거기 맨땅에 우리도 비상장 주식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프로들끼리 들어가서 주주간 계약을 딱 쓰고 그 몇몇이 이렇게 아름아름하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은 되지만 주주간 계약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서 보호 필요성이 좀 크지 않다. 별로 그거 비상장 회사에서 뭐 주주 가치 침해됐다고 그러고 분쟁되고 이런 거 언론에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상법에서 그렇게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거기도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들 막 내쫓고 핍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때는 상법이 필요한 거죠. 네. 상장 회사뿐 아니라 비상장 회사도 모두 필요한 게 상법이다. 그렇죠. 예. 네. 아니 뭐 굳이 상법 개정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그 자본시장법이 있으니까 그거 조금 조정해가지고 하는 게 간편하고 시행도 빠르고 더 좋지 않느냐 반대도 없고 그런 의견도 있네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뭔지 혹시 모르실 그거부터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원래는 이제 원칙은 이제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그 마치 태권브이의 조종석에 앉아서 조정하듯이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주먹질 발차기 이걸 일일이 규정하자는 방식이 이제 사고 방식이 자본시장법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규칙을 하나씩 다 하자고 그래서 규칙 중심 접근이다 그래서 이제 좀 영어로 이제 rule based approach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하는 방식의 큰 사고 방식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법은 주먹질을 어떻게 하라고 다 써 있으니까 좀 지키는 사람은 쉬운 반면에 빠져나갈 길이 너무너무나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달성이 안 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반인들은 뭐 주식회사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뭐 대표 이사 할 때 뭐 이사를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사가 많고 사회 이사도 있고 사내 이사도 있고 이사가 많은데 이사가 도대체 뭔가요?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이사는 일단 주주총회에서 이제 선임을 하고요. 그 기업 거버넌스에 관해서 그 최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사들입니다. 그거를 마치 우리 대의제 민주정치를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하고 뽑아가지고 거기서 내각을 구성하고 있고 그 이벤트가 있을 때 선거로 국민들이 하듯이 주식회사는 이 국민들이 대응되는 게 이제 주주들이고 주주들이 선거에 대응하는 게 이제 주주총회에서 뭐 대통령 뽑듯이 대표이사, 이사 이런 사람들을 뽑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 내각처럼 나라를 이끌어가듯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이사들은 나라로 따지면 뭐 국회의원 정도가 된다거나 또는 대통령 행정 수반 장관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주총회에서 권한을 줄 테니 내 권한을 줄 테니까 회사를 잘 이끌어줘 하는 게 이제 이사회고 그렇죠. 그 중에서 그 이사회에서 대장을 뽑는 게 소위 말하는 CEO 또는 사장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이사 한 명 한 명씩 이사를 뽑아서 이사가 단독 관청처럼도 역할과 기능, 뭐 감시 의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이 사람들이 또 모여서 회의체를 구성해서 이 회의에서 의결을 해야지 이 회사의 의사결정이 되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사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우리 중에 최고로 이사회를 리드할 사람을 뽑는 건 이제 그걸 이사회 의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걸 체어맨
이제 하고, 근데 이사들 중에 뭡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모임이고, 그거하고는 별도로 그 회사를 또 집행하고 경영 직접 회의체 말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사람들 시키고 뭐 이렇게 일선 경영 활동하는 그런 이제 대빵 그런 사람을 이제 CEO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이 대표이사인데 보통 이사회 일원이죠. 네. 일원이고 우리나라는 많은 회사가 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보통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개념적으로는 분리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다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사회에서 사장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사 중에서 뽑을 수도 있고 이사 밖에서 뽑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가 CEO를 선임할 수도 있고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날린 예가 스티브 잡스가 그렇죠, 날아간 게 그렇죠. 모가지가 날아간 게 예. 자기가 만든 회사인데 날아간 게 그 예. 이유가 이사회에서 스티브 잡스를 내보냈기 때문인 그렇죠. 거죠. 예. 이사회가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으로 회사의 어떤 조직 구성, 인사권이 사실 조직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잘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이제 그게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뭐 이사가 그런데 이게 총수 회장님하고 너무 독립적이지가 않다. 회장님으로부터. 그래서 최근 제기되는 게 이제 뭐 독립 이사니 3% 이사니 이런 것들이 보완하자. 네. 이래서 나오는 제도들이죠. 그러니까 예. 사실상 그 이사회는 CEO하고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주주로부터 독립적이지는 못한 거죠. 그렇죠. 예, 주주가 뽑는 거니까. 예. 주주가 자기 표를 그 이사한테 위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사라는 건 정확하게 따져보면 사장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주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 같은 그렇죠. 개념인 예, 거죠. 예. 주총에서 선임하도록 상법에 그렇게 예. 정해져 있죠. 그 이사회의 권한이 실질적으로는 그 주식회사 조직에서 권한 중에서는 주주총회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권한을 그렇죠. 행사하지 않습니까? 예. 주주총회는 그 현대 회사법으로 갈수록 이사회하고 주주총회, 이사회가 그냥 주주총회로부터 그 선발은 주주총회 하지만 실제 권한은 점점 더 강하게 네. 가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 서로 권한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 주총회 함부로 막 올 수 없다 이런 네. 쪽으로 더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이사가 권한이 강한데 그게 조금 그 나라마다 약간 그 소유 구조가 이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산 소유, 특히 미국형이면은 이 지배주주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 또 지배주주가 있어도 그 독립성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고 우리처럼 지분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주들 전체가 그 이사를 이제 뽑고 그 이사 거기서 위임받은 이사들이 심지어는 스티브 잡스도 날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파워먼트가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총수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배주가 이사회를 사실상 주주들이 뽑는다고 말은 주주총회에서 하지만 한 30% 들고 있으면 10명 다 제가 지배주주라면 제가 다 선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한 명이 선임하는 지금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이사회가 작동하기 어려운 이 모든 주주의 대리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특정 주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총수체제,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기업 소유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고 그래서 이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인을 위해서만 충성을 하냐, 어떻게 이사들이. 사실상으로는 그렇게 선임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현상이, 그걸 또 이제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30%면 사실 30% 이사의 30%만 선임해야 이게 비례대표 개념이 맞는데 30% 가지고 있으면서 10명을 다 선임해 버리니까 이제 의사결정이 왜곡이 돼서 그걸 이제 뭐 바로 잡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독립이사제도도 얘기가 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CEO 입장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회에서 자꾸 걸고 넘어지면 내가 여기까지를 회사를 키워놨는데 자꾸 이사회에서 그렇게 걸고 넘어지면 회사가 앞으로 미래 방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내 친정 식구들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야 회사가 잘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뜻대로 이사회를 장악한 지배주주가 자기 뜻대로 간다 또는 우리는 복지를 주주 환원을 더 중시한다 아니면 우리는 성장을 중시한다 이거는 그 법적인 이슈는 아니에요. 리갈 이슈는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회사 경영 판단이고 그건 다 우리 민주당 국힘 진보 보수 이렇게 있지만 그거 다 어쨌든 그 최상단의 그 대명제는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행복을 증진. 이거는 변함이 없고 그 밑에 하부 방법에서 자기 뭐 스타일 차이라고 할까, 취향의 차이라고 할까, 철학의 차이 이런 건데
이거는 정치적인 우리 표결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 대신 법적인 거는 이거는 최소한 마지노라는 거죠. 그런 사람 그 사람들도 다 뭐 자기는 뭐 이걸 원한다 이걸 하지만 국민을 위한다는 걸 그걸 부정하지는 않듯이 이 사회에서 우리가 뭐 아까 말씀대로 뭐 철학이 다른 사람 이거 하는 거는 그건 충실 의무가 들어온다고 달라질 영역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해상충이 없고 이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딴 마음 먹고 배신 때리지 않는 것만 확실하면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원래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고 법으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그건 정치 투표의 영역이다 이거죠. 그렇게 성과가 안 좋으면 다음 선거에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지 충실 의무가 도입된다고 해서 그런 게 뭐 막 뒤틀어지고 경영이 뭐 침해되고 경영에 혼선이 오고 이런 거는 좀 그거는 안 맞는 얘기다. 예를 들어 회사에 발전할 때인데 무슨 배당이냐. 지금 우리 여기서 투자 안 하면 우리는 이 경쟁에서 도태된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 설비 투자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주주들이 뭐 소송을 하거나 뭐 이렇게 딴지를 걸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한 가지 조금 이제 예를 들면 재밌는 미국의 그 델러웨어 판례가 그 비슷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주 환원을 할지 성장을 할지 그거는 말씀대로 그거는 법의 영역은 사실 아닙니다. 경영 판단. 그렇게 그 회사 우리가 그 사람을 뽑은 이상 그 사람 철학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는 싫으면 주식을 팔고 나가는 거지. 그걸 뭐 소송으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네. 다만 근데 왜 주주 충실하면서 주주 환원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게 정말 주주를 위한 건지 이해상충으로 지금 딴주머니 차려고 하는 건지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우리나라는 지금 후자인 경우가 지금 많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법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그 기본적인 회사법 체계에서 보면은 배당하고 이 투자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건 좋은데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선관 의무 충실 의무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투자안의 수익률은 한 15% 나오는데 지금 우리 주식은 시장에서 요구 수익률이 대충 뭐 이 TRS라고 그러나요? 수익률을 해보면 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15%짜리 투자하는 게 우리는 이익이어서 우린 그래서 배당 안 하고 투자한다. 이렇게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고 의사록에 쓰고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실제 그렇게 하는 회사도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지난번 책에도 제가 썼는데 메리츠 금융주지 보니까 아예 그렇게 정말 저는 그때 깜짝 놀랐는데 재무관리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그거를 하겠다고 이 수익률하고 주주환원율하고 비교해서 주주환원율보다 이 투자안의 수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이걸 하면 평균이 이게 같이 끌어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보다 수익률이 낮다 그러면 여기 해봐야 이 평균 떨어뜨리는 일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쪽에다 그냥 배당을 주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하는 게 낫다. 그게 이제 뭐 제 얘기가 아니고 확립된 미국 재무관리 파이낸스에서는 아주 확립된 이론인데 우리가 지금 뭐 사회에서 하시는 분들이나 대체로 이렇게 지금 실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논의 자체가 지금 없이 주먹국으로 하는 경우가 일단 많고 주먹구구이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그걸 알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그 이자 저 금융 비용도 채 안 되는 이자 보상 배율도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열사기 때문에 또는 아들의 회사기 때문에 또는 그냥 그 일반 주주들 돈이니까 그 해도 사실 손해 나도 내 돈은 별로 안 되니까 그런 식의 이제 방만한 투자 일단 회사를 많이 차리는 게 많이 그 계열사 수를 만드는 게 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순지분율이 낮은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이해상충이 벌어져서 그 결과로 주주 환원을 안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가가 뭐 BPS가 저 PBR이 0.3 이렇게 되고 뭐 수익률이 뭐 ROE가 5% 6% 나오는데 성장할 거야 그러면서 또 별로 투자도 안 하고 그거는 주주 충실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소송한 사례도 있어요. 그게 소액주주, 일반 주주가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배주주가 배당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배당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는 그 지분율 확대에 관심이 있기 원래 지배주주는 항상 지분율 확대에 관심이 있지 매매 차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차익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주가에 오르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분율 확대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오히려 주가를 누르는 데 더 인센티브가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서 경영진들한테 5년간 배당을 하지 말라고 시켰다. 그래서 주가를 계속 누르고 이러는 바람에 배당이 안 나와서 배당이 안 나오면 당연히 일반 주주들의 이 이론상으로 주식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해상충이다.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소송을 걸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는 회사로 하여금 배당해라. 5년씩 배당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 지배주주 당신 세금 배당하면 이제 자기는 또 세금 내니까 안 한다. 이거는 당신의 사익이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이지 그건 총주주의 이익, 전체 주주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사적인 이익, 마치 공직자가 사익 추구하기 위해서 국민의 전체 이익을 훼손한 거는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소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그게 주주 충실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배당이라고 무조건 안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선의로 정말 모든 주주를 위해서 판단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될 반면에 이해상충을 가지고 하면은 저것도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이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들어갈 경우는 회사의 뭐 진정한 발전을 위한 거는 뭐 소송거리가 안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넘겨주기 위한 뭐 터널링이라고 표현되는 그렇죠. 이익을 사실 살짝 빼서 은근하게 빼갖고 자녀 회사로 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잡힐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아주 좋은 질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법률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혼선이 있다고 봅니다. 저 혼자 주장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이제 일반적인 통설이나 뭐 그 상법 주주 충실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분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아들한테 만약에 회사 돈을 밀어주는 거는 주주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회사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가 지금 상법에 이미 있습니다. 네. 그 회사에 대한 충실로 이미 커버 가능하다. 터널링은. 그렇기 때문에 주주 충실 도입이 필요 없다. 이게 이제 논리예요. 네. 그러니까 주주 충실은 오로지 자본거래, 회사에 있는 돈은 가만히 두고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는 주식들끼리만 교환, 이렇게 손바꿈 하는 거, 요것만 위해서 필요하고, 이 회사 내에 있는 돈을 양수도 하거나 멀감 몰아주기나 이런 거는 이미 지금 법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주주 충실을 효용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계열 회사하고 회사 간의 거래를 회사의 지금식의 충실 의무 스타일로 보면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익 추구라는 게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냥 경영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영 활동하는 거랑 똑같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회사의 지분율 따져보니까 여기가 다 아들이 지분이 많고, 여기도 이 총수가 이게 지분이 겹치고, 또는 여기 자기 지분이 들어있고, 그래서 내가 이쪽 양쪽 회사를 다 의사결정하는 쌍방대리 구조고, 이걸 통해서 거래를 하면 이익 보는 사람이 주주고, 이런 게 분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실제 소송이나 이게 뭐가 잘못 여부를 판단할 때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기 지분율이 어떤지, 그다음에 여기 양쪽이 다 쌍방대리 구조로 둘 다 회사가 한 사람이 컨트롤을 하는지, 그다음에 지분이 특수관계인끼리 겹치는지, 이 얘기를 봐야지 이 프라이스를 액면 그대로 안 믿어주고, 우리 경영 판단은 선의 거래야, 이렇게 얘기해도 웃기지 마고 양쪽이 지금 다 회장님 회사인데 그게 말이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주주 충실이 돼야 되거든요. 주주 충실이 있어야 이 주주 레벨 한번 오픈해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이 얘기를 이렇게 쉽게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창업주가 회사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상장을 했어요. 근데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상장할 때까지 설비 증설이나 투자가 많았는데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의 돈을 자꾸 끌어들여서 내 지분을 팔아서 외부 자금을 넣어서 상장하는 데까지 성공했어. 상장을 해보니까 처음에 100%로 지분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 10억 내 돈 갖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상장할 때 되니까 5천억이 됐는데, 그때는 내 지분이 15%밖에 안 되는 거야. 다 팔아갖고 설비 증설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서 내 돈으로 읽어가지고 5천억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겨우 내 지분은 750억밖에 안 돼. 너무 아까워. 뭐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회사 하나를 내가 돈이 지금 750억이 있으니까 이 주식을 담보로 은행 가가지고 100억을 땡겨서 회사 하나를 더 차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핵심적인 영업사업, 돈 많이 버는 마진 많이 가는 거를 얘네한테 사업을 넘겨줘. 양도해. 그래서 여기서 해서 이걸 볼륨을 키워. 그리고 나중에 합병을 해. 이렇게 하면 자기 지분이 15%였던 게 갑자기 엄청 올라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거가 우리나라에 정말 많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앞서 말씀하셨던 사적 이익, 대주주라든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만들게 될 경우 막을 수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도둑질을 절도죄가 있으면 적어도 이론적으로 도둑질이 막아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절도죄가 없으면 이론적으로도 못 막는 거죠. 네. 물론 절도죄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충실히만 하면 다 되냐 이런 말씀 가끔 하셔서 이제 드린 말인데 절도죄가 있어도 물론 그 도둑 잡는 형사도 있어야 되고 감옥도 있어야 되고 이렇지 않으면 실제로 돌아가기 어려운 거는 있지만 일단 첫 단추는 절도죄를 만드는 게 제일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창업적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만 15%까지 줄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핵심 코어 중에 코어 기술자야. 회사의 최고의 기술자야. 근데 이 사람 빠지면 이 회사가 휘청거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좀 아까워. 내가 5천억짜리 회사를 만들었는데 나는 겨우 750억이야. 너무 불합리한데? 해서 회사를 하나 차려서 자기가 핵심 사람이니까 자기 아이디어를 넣어서 여기를 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해가지고 이 회사 지분을 올리면 그거는 절도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거 그렇죠. 네,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에서 잘 못 막아지고 저는 그것도 주주 충실이 도입이 안 된 게 그 원인이 크다. 그러니까 회사 충실이라고 그러면 회사 레벨만 보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럼 회사 레벨에서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주주 충실을 해야 가만 잠깐 웨이더민 이게 되거든요. 가면 거기 리모컨 박스 누구한테 했는지 보자. 일단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왜냐면 주주 레벨을 볼 수가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주주가 당신이 근데 이 거래를 하면 네가 이쪽에도 빨대 있고 이쪽에도 있지 너한테 이익이네. 이거면 이제 이해상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공직자가 예를 들면 무슨 정책을 펴는데 네. 그걸로 해서 자기가 이득 본다는 거를 밝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걸 밝혀내려면 장부 좀 까자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주주 충실이어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론적으로. 네. 왜냐하면 회사 충실이면은 거기 주주 얘기를 왜 해? 이러고 그냥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죠. 이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까? 회사가 예를 들어 100억 버는데 예, 예. 30억을 갖고 가. 대주주가. 내가 여기까지 애써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하게 너무 많은 몫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전체 주주에 비해서. 지분은 10% 갖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분은 10% 갖고 있는데, 회사 100억 버는데 거의 3분의 1에 한 30억 정도를 내가 땡겨 간다는 거죠. 그리고 뭐 부대 비용도 뭐 한 3억 써서 한 33억은 자기가 다 챙기는 거야. 이거는 또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막을 수 있는 거죠.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심화 코스로 얘기를 하면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회사 충실로도 막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회사 그 이사의 보수가 과도한지는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그 이사의 보수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사하고 회사하고 셀프 딜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공직자인데 공직자가 정부하고 거래하는 구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보수가 과도하면은 지금 회사 충실로 왜냐하면 회사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보수를 주는 거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주주 충실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주주 충실로 이걸 들여다보면 단순히 그 회사 돈이 조금 많이 이 보수가 당신이 일한 거에 비해서 만내 정내 딱 여기서 끝나는 반면에요. 주주 충실로 이걸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남들은 다 배당으로 n분의 1 가져가는데 자기 혼자 폭탄 배당 받는 거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클린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가 이해상충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에서 그거를 승인을 해줘야 거래가 되거든요. 네. 지금도 보수를 많이 할 때는 이사회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사회의 구성도 지금 회사 충실로만 보면 회사를 대변하는 사람이 이사회니까 이사회만 열면 오케이 30억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때 이사회는 근데 제가 다 선임한 총수가 다 선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회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안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얘기는 주주단의 또 주주 레벨을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대비되는 게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왜 저기 테슬라에 스톡 옵션이 너무 많다. 네. 그래가지고 소송 걸려서 무효로 된 적이 있었죠. 델라웨어에서 델라웨어에서. 무효가 돼서 예. 본사를 네. 저기 본사 텍사스로 바꾸겠다 이렇게 예. 하고 했었는데 그때 그게 이제 전형적인 주주 충실식의 사고 방식. 주주 충실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뭐가 되냐면 테슬라의 지배주주 일단 회사 충실이면 지배주주니 그 이사회 구성 이런 걸 묻질 않습니다. 그 총수 휘하의 이사회인지 이런 걸 묻질 않아요. 회사하고 여기 다이다이 회사와 나 이걸로 끝. 법인격 간에 이렇게만 하고 끝인데 주주 충실이 되면 그 회사를 실제로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렇게 해서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군지 그 배후를 캐자, 이게 주중일의 이제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사 보수도 그냥 이사회가 클린징했으면 끝, 이게 아니고 그 이사회가 근데 누구 구성이 어떻게 됐지, 이걸 보게 되는 거죠. 네. 그 델라웨어에서 무효로 한 것도 여기 동생이 들어가 있고 그 머스크의 저 자기 인맥이 들어가서 저기 찬성 표결을 했기 때문에 이사회가 오염됐기 때문에 이 셀프 딜링 구조가 해소가 안 됐다. 공직자인데 자기가 센터링하고 자기가 슛하고 자기가 골키퍼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라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무효인 내용이-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예, 예. 그래서 신기하다 했더니 그런 내부적인 그 그렇죠. 주주 이사의 상황들이 그 있었군요. 이사회 때문에 이사회가 오염됐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회사 충실화에서는 절대 사고 방식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없죠. 아니,